차가운 11월의 새벽이었어요. 물이 마시고 싶어서 주방으로 나가다가 복도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벽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들어왔어요. 엄마, 나 진짜 못 살겠어. 어머님 오시고 나서 우리 집 같지가 않아. 유양원 알아봤는데 한 달에 280만 원짜리도 있. 어차피 재활 끝나면 가셔야 할 텐데 조금 일찍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순간 저는 손을 꽉 쥐었어요. 35년 동안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가르쳐온 사람이 지금 이 집에서 처리해야 할 짐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는 자식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로부터 석 달 후 저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길을 혼자 찾아냈어요. 그래, 다음에. 요양원도 아니고 간병인도 아니고 자식집도 아닌 월 19만 원으로 제 존엄을 지키는 방법을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요.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봉황초등학교의 벚꽃이 피던 4월이면 교문 앞이 언제나 북적였어요. 학부모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들어오고 아이들은 가방을 질질 끌며 운동장으로 뛰어들었어요. 그 풍경을 35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바라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저 윤정순이에요. 퇴직하던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학교에 도착했어요. 습관이 무서운 거라고 퇴직하는 날조차 일찍 나가는 버릇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텅 빈 교실에 혼자 앉아 오래된 교탁을 손으로 쓸어봤어요. 나무가 닳고 닳아서 반들반들해진 그 표면이 지나온 35년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여기 다시 앉을 일이 없겠구나. 강당에서 열린 퇴직식은 생각보다 성대했어요. 동료 선생님들이 꽃다발을 들고 줄지어 서 있었고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 앞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윤 선생님은 이 학교의 기둥이었어요.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글과 사람 됨됨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웃으며 꽃다발을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가슴 한쪽에 차갑게 가라앉는 것이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미래를 가르쳐온 사람이 정작 자신의 미래는 한 번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동료 선생님들이 퇴직 후 계획을 물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행도 다니고 텃밭도 가꾸고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도 해볼 생각이에요. 아직 젊으니까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뚜렷한 계획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아프지만 말자 그 생각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저는 퇴직하고 8달 만에 온몸으로 배우게 됐어요. 그해 가을이었어요. 안동집 작은 텃밭에서 배추를 뽑으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허리에서 번개 같은 통증이 왔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나이 든 사람은 다 그렇지 하고 파스 붙이고 찜질팩 올려놓고 버텼어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나아지질 않았어요. 오히려 다리까지 저려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정형외과를 찾아갔어요. MRI 찍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앉더니 말씀하셨어요. 윤정수님, MRI 결과가 나왔어요. 척추관 협착증이 꽤 진행된 상태예요. 여기 보시면 척추 사이 공간이 많이 좁아져 있어요. 이대로 두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수술을 권해드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의 이야기 들어줄 때는 그렇게 의연했던 사람이 막상 내 이야기가 되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 만에 겨우 물었어요. 수술하면 많이 힘든가요? 회복 기간이 좀 필요해요. 적어도 3달에서 6달은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을 거예요. 3달에서 6달. 혼자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수술은 생각보다 잘 됐어요. 하지만 수술 후가 문제였어요.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택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동작 하나가 너무 힘들었어요. 운전기사분이 걱정스럽게 바라볼 정도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 신발장을 붙잡고 겨우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현실이 눈앞에 확 펼쳐졌어요. 화장실 가려면 복도를 지나야 하고 밥 먹으려면 부엌에 서야 하고 뭔가 집으려면 허리를 굽혀야 하는데 그 하나하나가 전부 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날 밤 큰아들 태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술 잘 됐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혼자 집에 계시면 안 되겠어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당분간은 같이 지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평생 누구한테 기댄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아이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저는 혼자서 2아이를 키우고 교단을 지켰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낯설고 불편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고마워. 태준아, 그럼 잠깐만 신세 질게. 잠깐이라고 했어요. 정말로 잠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짐을 싸면서 저는 제일 아끼는 화분 하나를 창가에 두고 왔어요. 금방 돌아올 거야. 이 화분 시들기 전에. 다음 날 아침 태준이가 안동까지 차를 몰고 내려왔어요. KTX가 아니라 직접 차를 가지고 온 걸 보면서 저는 아들이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차에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내내 태준이가 조심조심 꺼내는 말들이 조금 이상했어요. 엄마, 사실 제가 요양원도 몇 군데 알아봤어요. 시설이 정말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한 달에 280만 원이면 24시간 돌봐드리고 의사 선생님도 매일 오시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어요. 일단 가서 쉬면서 생각해 볼게. 태준이가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어요. 엄마 연금이 한 달에 175만 원 되잖아요. 거기에 전세금 빼서 조금 보태면 충분할 것 같아서요. 전세금. 저는 그 단어를 들으면서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피곤하기도 했고 수술 후 통증도 있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설마 내 아들이 그 생각을 접어두었어요. 그게 실수였어요. 서울 태준이네 아파트는 30평대 널찍한 곳이었어요. 태준이와 며느리 수진이, 손녀 예린이가 함께 사는 집이었어요. 도착하자마자 수진이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머니, 오시느라 힘드셨죠? 방 준비해뒀어요. 일단 들어가서 쉬세요. 준비된 방은 작은 방이었지만 이불도 새 것으로 준비되어 있었고 수진이가 따뜻하게 미역국도 끓여 놓았어요. 손녀 예린이가 방문을 빼꼼 열고 들어오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왔어? 나 오늘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요. 어머나, 우리 예린이 기특하네. 예린이가 제 무릎 위에 올라오려다가 수진이가 급하게 막았어요. 예린아, 할머니 허리 수술하셨잖아. 조심해야 해. 그 첫날 저녁만큼은 따뜻했어요. 수진이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상에 태준이도 일찍 퇴근해서 함께 앉았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한 상에 모인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이 좀 놓였어요. 이 집에서 좀 쉬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풍경이 달라졌어요. 어머니, 저 오늘 야근이에요.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세요. 엄마, 나 오늘 회식 있어. 예린이 저녁 좀 챙겨줄 수 있어요?
처음 며칠은 태준이도 수진이도 챙겨줬어요. 그런데 첫 주가 지나가면서 두 사람 모두 바쁘다는 말을 달고 살기 시작했어요. 저는 허리가 아픈 상태로 예린이 저녁을 챙기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갰어요. 처음엔 나라도 도움이 돼야지 싶어서 했는데 점점 그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예린이는 처음엔 할머니 방에 자주 들어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방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수진이는 저와 눈이 마주쳐도 예전처럼 웃지 않고 짧게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집안에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있었어요. 저는 그 벽을 느끼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아직은 괜찮다고, 내가 좀 더 조심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물이 마시고 싶어서 부엌으로 나가다가 복도에 걸음을 멈췄어요. 안방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지나쳐야 했어요. 그런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엄마, 나 진짜 숨 막혀. 어머니 모시고 나서 이 집이 우리 집 같지가 않아. 태준이 오빠는 맨날 늦게 들어오고 애 학원도 데려다 줘야 하고 집안일은 나 혼자 다 하는 거잖아. 저는 숨을 참았어요.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어쩌겠어. 참아야지. 아니,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모르겠어. 요양원 알아봤거든요. 한 달에 280만 원짜리 있는데. 시설이 진짜 좋더라고. 어차피 재활 끝나면 가셔야 할 텐데. 조금 일찍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복도 바닥이 발밑에서 꺼지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부엌에 가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35년 동안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말했던 것들이 머릿속을 지나갔어요. 사람은 존중받아야 해요.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처지에 있든 사람은 사람으로 대우받아야 해요. 그 말을 저는 정말로 믿었어요. 35년 동안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집에서 저는 처리해야 할 짐이 되어 있었어요. 이불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가 않았어요. 내가 평생 가르쳐온 게 결국 이거였나?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평소보다 더 밝게 저를 대했어요. 아침 일찍 죽을 끓여놓고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어젯밤 통화를 들었을까봐 불안한 것 같은 그런 밝음이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들은 적 없다는 듯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잘 잤어. 쭉 고맙다. 그날 오후 태준이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사실 제가 요양원 한 군데 예약해뒀어요. 구경만 한번 해보시라고요. 싫으시면 안 가셔도 되는데 일단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어서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가보자. 어떤 곳인지 직접 봐야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태준이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가는 걸 느꼈어요. 요양원은 외관이 꽤 그럴듯했어요. 건물 입구에는 꽃 화분이 줄지어 서 있었고 유리문 안으로 보이는 로비는 밝고 깨끗했어요.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윤정수님. 저희 시설을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원장이 직접 나와서 시설을 안내해 주었어요. 넓고 깨끗한 방들, 잘 꾸며진 식당, 물리치료실, 산책로까지. 겉보기엔 훌륭했어요. 저희는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매일 방문하시고
영양사가 어르신 건강 상태에 맞춰 식단을 짜드려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쉬고 계신 휴게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발걸음이 멈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TV 앞에 나란히 앉아 계신 어르신들의 눈빛이 뭔가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을 담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분들, 그냥 앉아 계신 분들, 아무도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모두 각자의 시간 속에 혼자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눈빛을 알고 있었어요. 살아있지만 기다리는 것도 없는 그 눈빛을. 그때였어요. 구석자리에 지팡이를 짚고 앉아 계신 분이 저를 돌아보았어요. 선생님,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강분희 씨였어요. 15년 전 제가 3학년 담임을 맡았을 때 반아이의 어머니였어요. 그 당시 이혼하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시던 분이었는데 어떻게 이곳에 와 계신지 몰랐어요. 원장이 자리를 잠깐 비켜주었어요. 저는 강분희 씨 옆에 앉았어요. 강분희 씨, 여기 계셨군요. 어떠세요? 강분희 씨가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선생님 처음엔 좋았어요. 깨끗하고 밥도 잘 나오고. 아들이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왔어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나니까 명절에만 오더라고요. 이제는 전화도 잘 안 받아요. 그러셨군요. 그리고 선생님, 여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주무세요? 다 정해져 있어요. TV도 내가 보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 봐요. 뭐든 직원한테 말해야 해요. 강분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선생님, 제발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아직 선택할 수 있을 때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저는 강분희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뭔가 말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태준이가 몇 번 말을 걸었지만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다른 방법. 강분희 씨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온 저는 한동안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요양원 280만 원, 간병인 230만 원, 연금 175만 원. 어느 쪽도 혼자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됐어요.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면 그 다음엔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교사 출신의 습관대로 일단 공부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노인복지 관련 자료를 뒤졌어요. 정부 복지 정책, 노인 주거 지원, 돌봄 서비스. 하나하나 읽어나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제도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자료를 뒤지는 건 한계가 있었어요. 직접 알아봐야겠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태준이에게 말했어요. 태준아, 엄마, 오늘 잠깐 나갔다 올 거야. 근처 주민센터에 볼 게 있어서. 어머니, 혼자 가시게요? 제가 데려다 드릴까요? 됐어. 천천히 걸어가면 돼. 재활도 해야 하니까. 태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막지는 않았어요. 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어요. 10걸음 걷고 서고 다시 10걸음 걷고 서고. 예전 같았으면 5분이면 갈 거리를 30분 가까이 걸렸어요. 주민센터 문을 열고 들어서니 복지 담당 창구에 김혜선 씨가 앉아 있었어요. 제가 봉사활동을 하러 복지관에 갔을 때 몇 번 뵌 분이었어요. 어머나, 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지팡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허리 수술했어요. 아직 좀 불편해서요. 혜선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안내해 주었어요. 혜선 씨, 제가 지금 자식 집에 있는데 오래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요양원은 가기 싫고 간병인은 너무 비싸고
혼자서도 안전하게 너무 많은 돈 들이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혜선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선생님, 이거 혹시 아세요? 그리고 게시판 쪽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거기에 포스터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LH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65세 이상 월 임대료 18만 원, 22만 원. 생활지원사 정기 방문 전은 포스터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이게 뭐예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공공임 대주택이에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지은 곳이에요. 지방 곳곳이 어르신 편의에 맞게 설계되어 있고 생활지원사가 주 3회 방문해서 안부 확인하고 도와드려요. 비상벨도 있어서 급한 상황에 바로 연락할 수 있고요. 월 18만 원이요? 내 보증금이 1천만 원 정도 필요하고요. 입주 조건이 있기는 한데 선생님처럼 오랫동안 교직 생활하신 분들은 사회기여자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요. 입주 가능성이 꽤 높으실 거예요. 저는 포스터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월 175만 원 연금으로 월 18만 원. 충분히 낼 수 있었어요. 독립된 공간, 생활지원사, 비상벨.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바로 강분이 씨가 말한 다른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혜선 씨, 신청서 좀 주실 수 있어요? 혜선 씨가 환하게 웃으며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선생님 잘 오셨어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녁 저는 신청서를 품에 안고 태준이네 집으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와서 서류를 천천히 다시 읽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진짜 내 길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커졌어요. 전화기를 들어서 태준이를 불렀어요. 태준아, 엄마 할 말이 있어. 태준이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LH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들어봤어? 엄마가 오늘 신청서 받아왔어. 잠시 침묵이 흘렀던 것처럼 태준이 얼굴에도 잠깐 멈칫하는 표정이 지나갔어요. 복지주택이요. 어머니, 그런 데가 어머니 수준에 맞겠어요? 차라리 요양원이. 태준아,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는 요양원 안 가. 그리고 여기도 오래 있을 수 없어.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돼. 태준이가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신청서를 또 한 번 읽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번엔 내가 제대로 공부해서 내 길을 찾는 거야. 35년 동안 교단에 선 사람이 이제야 진짜 중요한 수업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태준이네 집에서 나온 건 이사한 지 꼭 3주 후였어요. 계기는 아주 사소한 일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수진이가 부엌에서 그릇 소리를 내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방에서 나와 부엌 의자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셨어요. 그게 전부였는데 수진이가 저를 힐끔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또렷했어요. 불편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 모든 말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물컵을 내려놓고 방으로 돌아와서 짐을 쌌어요. 태준이가 뒤늦게 들어와서 말렸어요. 어머니, 왜 갑자기요? 어디 가시려고요? 미란에 잠깐 가볼까 해. 대전이 그리 멀지도 않으니까. 거기는 신혼인데 더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잠깐이야. 태준이는 더 말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에서도 조금 더 일찍 나가 주었으면 한다는 마음을 읽었어요. 대전 미란의 아파트는 23평짜리 신혼집이었어요. 딸 미라가 현관에서 저를 반갑게 맞았어요. 엄마 방 준비해뒀어요. 좁지만 엄마니까 괜찮죠? 미라는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무릎 편하게 앉을 수 있게 방석도 여러 개 깔아두었어요. 딸이라 그런지 엄마 입맛과 몸 상태를 잘 알았어요. 사위 성우도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천천히 쉬세요. 편하게 계세요.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아들 집보다는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짧았는지 열흘도 안 되어 알게 됐어요. 열흘쯤 지났을 때였어요. 미라는 점점 퇴근이 늦어졌어요. 성우도 저녁에 들어오면 거실보다는 방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소파에 앉는 일이 줄어들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방에 누워 있는데 방 너머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웅성거리는 소리여서 넘겼는데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장모님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야? 친구도 못 데려오잖아. 그럼 어떡하라고. 아프신데. 오빠네도 있잖아. 왜 맨날 우리 집에만. 오빠네도 힘들대. 어머니 요양원 보내자고 하던데. 요양원?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엄마 연금이랑 우리가 조금씩 보태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전세금도 있잖아. 또 전세금이었어요. 저는 이불을 머리 위까지 끌어올렸어요. 눈물이 나오려고 했는데 꾹 참았어요. 이미 한 번 실컷 울었으니까요. 이제는 울 게 아니라 움직일 때였어요. 다음 날 아침 미라가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아침을 차렸어요. 어젯밤 다툼을 감추려는 것이 뻔히 보였어요. 엄마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 좋다. 산책이라도 나가볼까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미라야, 엄마 짐 좀 쌀게. 네. 갑자기 왜요? 엄마 집으로 돌아갈 거야. 미라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요. 아직 허리도 완전히 안 나았는데. 간병인 구할게. 간병인이요? 그거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알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미라가 말을 이으려다 멈췄어요. 저는 미라의 눈빛에서 말리고 싶은 마음과 말리지 않아도 되겠다는 마음이 뒤섞이는 걸 봤어요. 성우가 퇴근해서 돌아왔고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어요.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희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니야. 잘못한 거 없어. 다만 내가 더 이상 신혼집에 있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 집에 돌아가서 간병인 쓸게. 성우가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어머님, 요양원은 정말 좋은 데도 많아요. 저희 어머니도 3년째 계시는데 만족하세요? 한번 알아보시는 건. 저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내 선택은 내가 할 거야. 걱정해줘서 고마워. 다음 날 아침 저는 미라네 집을 나섰어요. 미라가 현관까지 따라 나오며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가끔 전화해요. 그럼 그리고 엄마 그 복지주택 신청은 어떻게 됐어요? 기다리는 중이야. 미라가 뭔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걸었어요. 지팡이 끝이 대전 아파트 복도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제 걸음보다 훨씬 확실하게 들렸어요. 안동집에 돌아온 첫날, 저는 2달 만에 내 집 문을 열었어요. 창가에 두고 온 화분이 걱정됐는데 다행히 이웃분이 물을 줘두셨는지 시들지 않고 있었어요. 그 화분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집이 2달 만에 보이는 데는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공기가 좀 차갑고 먼지가 조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집안의 모든 것이 제 것이었어요. 가구 배치 하나하나, 책장에 꽂힌 책들, 부엌 선반에 놓인 그릇들, 전부 제가 정한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공기를 마셨어요. 여기가 내 자리야.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다음 날부터 혼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차리는 것부터가 문제였어요. 서 있는 것 자체가 15분이 한계였어요. 허리에 통증이 오면 냉장고 문을 잡고 기다려야 했어요. 간병인 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윤정수님,
12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230만 원이에요. 연금이 175만 원이었어요. 55만 원이 부족했어요. 적금을 깨야 했어요. 그래도 일단 신청했어요. 무릎이 나아지는 동안만이라도 버텨보자 싶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간병인 박 씨가 왔어요.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경험이 많아 보였어요. 첫날은 척척 도와줘서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문제가 생겼어요. 할머니, 내일부터 제가 아닌 다른 분이 오실 거예요. 갑작스럽게 다른 일이 생겨서요. 다음 날 온 분은 경험이 적은 젊은 여성이었어요. 제 상태를 잘 몰라서 화장실 동행도 어색하고 집안일도 서툴렀어요.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분이 왔어요. 새로운 사람이 올 때마다 저는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했어요. 제가 허리 수술 후라서 오래 서 있으면 안 되고, 무거운 건 들면 안 되고, 화장실은 이쪽에 있고. 어느 날은 아예 연락도 없이 오지 않는 날도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배정된 간병인이 급한 일이 생겨서요. 내일은 정상적으로 올 거예요. 그날 저는 오전 내내 침대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배가 고팠지만 부엌까지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겨우 부엌까지 갔다가 냉장고 문을 열다가 균형을 잃을 뻔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간병비로 230만 원이 나갔어요. 연금 175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적금에서 55만 원을 보탰어요. 그보다 더 힘든 건 따로 있었어요. 낯선 사람이 매일 집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했어요. 친한 친구가 오면 편하게 얘기하고 싶어도 간병인이 옆에 있어서 조심스러웠어요. TV를 보고 싶은 채널이 있어도 괜히 눈치가 보였어요. 집이 내 집 같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일기를 꺼내서 썼어요. 오늘도 힘들었다. 내 집인데 내 집 같지 않다. 간병인한테도 자식들한테도 의존하지 않고 살고 싶다. 방법이 있을 거다. 반드시 있을 거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에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윤정수님 되시오? 주민센터 고령자 복지주택 담당자입니다. 선생님 신청하신 LH 고령자 복지주택 1차 서류 심사 결과 나왔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통과하셨어요. 다음 주에 면접 심사가 있으니까 방문해 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나오려고 했어요. 기쁨인지 안도인지 모를 눈물이었어요. 겨우 꾹 참고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봤어요. 면접 날짜를 동그라미 쳤어요. 이제 시작이야. 면접 심사는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았어요. 담당자가 몇 가지를 물었어요. 건강 상태, 현재 생활 여건, 지원 동기.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허리 수술 후 재활 중이에요. 자식들 집을 전전해 봤는데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35년 교직 경력이 있으시네요. 사회기여자 가산점이 적용돼요. 면접에서 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발걸음이 가벼운 걸 느꼈어요. 최종 합격 통보가 온 날은 비가 내렸어요. 윤정수님, LH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로 최종 선정되셨습니다. 입주일은 한 달 후로 조율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가로 걸어가서 빗소리를 들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박수를 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태준이에게 연락을 했을 때 일이 생겼어요. 태준아, 엄마 LH 복지주택 최종 합격했어. 어머니, 잘 됐네요. 그럼 전세금은 언제 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합격 소식을 전하자마자 첫 마디가 전세금이었어요. 축하도 걱정도 아니었어요. 태준아,
전세금은 엄마 거야. 보증금 내고 남은 건 엄마 노후 자금으로 쓸 거야. 어머니, 저희가 조금만 빌리는 거잖아요. 나중에 드릴게요. 나중에라는 말은 믿지 않아. 너도 알잖아. 그 말이 얼마나 허무한지. 태준이가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라에게도 알렸어요. 미라의 첫 반응도 비슷했어요. 엄마 잘 됐다. 근데 전세금은요? 오빠가 사업 자금 때문에 어렵대서.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미라야, 엄마 돈은 엄마가 쓸 거야. 이 얘기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내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바로 은행으로 갔어요. 전세금이 들어올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해지 신청도 직접 했어요. 남에게 부탁하지 않고 제 손으로. 그게 제가 내 삶을 되찾는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이사 2주 전 태준이와 미라가 함께 집으로 찾아왔어요. 두 사람 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이사 도와드릴게요. 됐어. 이삿짐 센터 불렀어. 그래도 저희가 있어야. 태준아, 저는 두 사람을 마주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30년 넘게 선생님 하면서 아이들한테 늘 가르친 게 있어. 자기 몫은 자기가 감당하는 거라고. 그게 지금 엄마한테도 해당돼. 전세금은 엄마 노후 자금이야. 너희가 어떤 상황이든 이건 바뀌지 않아. 태준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그냥 빌리는 거잖아요. 빌리는 게 아니야. 빌리면 갚아야 하는데 너희 형편에 갚을 수 있을지 엄마도 모르고 너희도 몰라. 그러면 나중에 서로 상처만 남아. 엄마는 그 상처 만들고 싶지 않아. 미라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우리가 나빠 보이죠?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나쁜 게 아니야. 힘든 거지. 그런데 힘든 걸 엄마한테 해결받으려고 하면 안 돼. 너희도 이제 어른이잖아.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미라가 결국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알아. 됐어. 두 사람이 돌아가고 난 후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있었어요. 서럽기도 했어요. 그래도 마음 한쪽에서는 뭔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확신 같은 것이었어요. 이 마지막 교단은 내가 지키는 거야. 이사 전날 밤 뜻밖의 태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내일 이사 도와드릴게요. 됐다고 했잖아. 그냥 어머니 모습 보고 싶어서요. 전세금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보러 가도 돼요? 저는 잠시 있다가 말했어요. 이사 끝나고 오면 돼. 그때 새 집 보여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코끝이 찡했어요. 자식들과 완전히 등지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다만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독립하고 싶었어요. 돈 문제만 끼어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이사날이 밝았어요. 이사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날랐고 저는 지팡이를 짚고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마지막으로 안동집 문을 잠그면서 35년간 그 집에서 살았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뛰어놀던 거실, 혼자 앉아 성적표를 내려다보던 부엌 식탁, 새벽에 혼자 우시던 아이들, 아버지의 방. 그 모든 것들이 담긴 집이었어요. 잘 있어. 속으로 인사를 건넸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새로운 집을 향해 걸었어요. 새 집 문을 처음 열던 순간을 저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LH 고령자 복지주택 302호. 전용 면적 29제곱미터, 방 하나에 거실 겸 부엌, 작은 화장실. 겉으로 보면 아주 작은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하게 숨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현관턱이 없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는데
아무 걸림도 없이 스르르 들어와지는 거예요. 복도가 넓어서 지팡이 짚고 걸어도 여유가 있었어요. 화장실 문을 열었더니 안쪽에 튼튼한 손잡이가 달려 있었고 변기 옆에도 안전봉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싱크대는 높이가 낮게 되어 있어서 오래 서 있지 않아도 됐어요. 벽에는 비상벨이 있었어요. 눌리면 바로 생활지원사에게 연결된다고 했어요. 이 집은 처음부터 저 같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집이었어요.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둘러봤어요. 이게 내 집이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겨우 참고 짐을 내려놓으러 갔어요. 혜선 씨가 박스를 나르다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선생님 잘 오셨어요. 여기서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혜선 씨. 덕분이에요. 처음 한 달은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았어요. 낯선 곳이었고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식들도 연락이 없었어요. 전세금 얘기 때문에 서로 어색해진 탓이었어요. 밤이 되면 조용한 게 외롭기도 했어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정리됐어요. 자식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저녁 뭐 먹을지 혼자 정할 수 있었어요. TV 보고 싶은 채널 마음껏 볼 수 있었어요. 늦게 자도 되고 일찍 일어나도 됐어요. 아무도 제 시간을 통제하지 않았어요. 허리 통증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단지 안에 작은 건강센터가 있어서 매주 2번씩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지팡이 없이는 못 걸었는데 한 달이 지나자 지팡이 없이도 단지 안을 한 바퀴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바람을 맞고 있었는데 옆에 누군가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앉았어요. 혼자 오셨어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짧은 흰머리에 눈빛이 맑았어요. 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302호에 오신 분이구나. 저는 304호 박말순이에요. 반갑네요. 그렇게 저는 처음 이웃을 사귀었어요. 박말순 할머니는 알고 보니 저처럼 자식들과의 갈등 끝에 이곳을 선택한 분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큰아들네 집에서 3년을 지내다가 결국 여기로 오셨다고 했어요. 선생님이셨어요? 그럼 저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냥 정순 씨라고 불러요. 그게 더 친근하긴 하죠, 하하. 말순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조용한 공원에 퍼졌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그 벤치에 나갔어요. 2달째에 접어들면서 이웃들이 하나둘 생겼어요. 301호에 사는 최기순 할머니는 경남 함양에서 올라오신 분이었어요. 직접 담근 고추장이 유명해서 이사 선물로 고추장 한 통을 주셨어요. 305호에 사는 이명자 할머니는 전직 공무원이셨는데 동네 지리를 훤히 꿰고 계셔서 좋은 시장이나 병원을 늘 알려주셨어요. 그분들도 각자의 사연이 있었어요. 자식들과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처지는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것. 토요일이면 같은 층 할머니들이 모여 반찬을 만들었어요. 각자 집에서 재료를 조금씩 들고 나와 공용 공간에서 함께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은 깍두기를 담갔고 어느 날은 멸치볶음을 했어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음식을 만드는 손놀림보다 더 바쁘게 웃음과 이야기가 오갔어요. 정순 씨는 자식이 몇이에요? 아들 하나, 딸 하나요. 요즘 연락해요? 응, 뜸해요. 괜찮아요. 여기 있다 보면 다 와요. 멀어졌다 가까워지고 그게 자식이잖아요. 말순 할머니의 말이 맞았어요. 나중에 보면 정말로 그랬으니까요. 이사하고 2달이 지나던 주말 저녁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누구지? 문을 열었더니 미라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안동 강고등어 한 마리가 들려 있었어요. 엄마, 미라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저는 옆으로 비켜서며 말했어요. 들어와. 미라가 작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천천히 둘러봤어요. 아무 말이 없었어요. 한참을 둘러보더니 그 자리에서 눈물을 뚝 흘렸어요. 엄마 생각보다 훨씬 좋은 곳이네요. 그래. 나는 여기가 좋아. 걱정됐었어요. 엄마 혼자 이런 데서 어떻게 사나 싶어서. 봐. 잘 살고 있잖아. 미라가 강고등어를 부엌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전세금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 진심으로 미안해요. 저는 잠시 있다가 대답했어요. 지나간 일이야. 그런데 미라야. 네, 다음에 또 그런 생각 들면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 돌려서 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면 엄마도 도울 방법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어. 숨기면 상처만 남아.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우리 둘은 안동 강고등어를 구워서 밥을 먹었어요. 오랫동안 그냥 이야기했어요. 딸의 직장 얘기, 성호 씨 얘기, 이웃 할머니들 얘기.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대화였어요. 헤어질 때 미라가 말했어요. 엄마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래. 언제든 와. 현관에서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가족 사이의 거리구나. 너무 가까우면 서로 다치고 너무 멀면 서로 잊어요. 딱 이 정도 거리, 한 달에 한 번 찾아올 수 있는 거리가 우리한테 맞는 거리였어요. 태준이는 그로부터 한 달이 더 지나서야 찾아왔어요. 저는 태준이가 올 거라고는 반은 기대하고 반은 기대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일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태준이가 화분을 들고 서 있었어요. 봉황 문양이 그려진 작고 귀여운 화분이었어요. 어머니, 집들이 선물이에요. 저는 화분을 받아들었어요. 봉황초등학교 봉황 문양이었어요. 태준이가 일부러 찾아서 가져온 게 분명했어요. 들어와. 태준이가 집 안에 들어와서 천천히 둘러봤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창가에 두고 온 화분들, 작은 책장에 꽂힌 책들, 벽에 걸린 교직 수료액자.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씩 바라봤어요. 어머니, 여기 진짜 좋네요. 생각보다 훨씬. 그래. 나는 여기가 좋아. 태준이가 소파에 앉았어요. 뭔가 말하려다 멈추고 또 멈추다가 결국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저는 아무 말 않고 들었어요. 전세금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 핑계 안 댈게요. 그냥 제가 욕심이 났던 거예요. 사업 자금 그걸 어머니한테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부끄러워요. 알아. 민지도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싶어 해요. 제가 말해도 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래. 전화해라. 태준이가 안도하는 표정으로 웃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요.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요양원 권한 게 진짜 창피해요. 여기가 요양원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어머니 얼굴도 훨씬 좋아 보이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눈치 안 봐도 되니까. 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우리는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마트에서 사온 삼겹살을 구우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업 이야기, 민지 이야기, 회사 이야기. 예전에 함께 살 때는 한 번도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같이 살 때는 오히려 못 나눴던 이야기들이었어요. 이상하게도 분리되고 나서 진짜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로부터 저는 한 가지 일을 시작했어요. 동네 복지관에 자원봉사를 신청했어요.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을 위한 한글 교실이었어요. 복지관 담당자가 말했어요. 선생님, 혹시 연세가 있으신데 괜찮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71세예요. 교단에 35년 섰는데 가르치는 건 아직 자신 있어요. 첫 수업날 교실에는 어르신 7분이 앉아 계셨어요. 70대에서 80대 사이, 대부분 평생 농사나 장사를 하시다가 글 배울 기회가 없었던 분들이었어요. 저는 칠판 앞에 섰어요. 분필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어요. 교단을 그리 오래 지켰으면서도 이 순간에 떨리는 게 신기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 윤정순이에요. 오늘부터 같이 글 배워요.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요. 선생님, 저는 이 나이에 배울 수 있을까요? 김수분 할머니였어요. 82살이셨어요. 김수분 할머니, 글자는 나이와 상관없어요. 마음만 있으면 돼요. 마음은 있는데 눈이 침침해서. 그럼 더 크게 써드릴게요. 칠판에 크게 썼어요. 가나다라마 바사. 할머니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손이 떨리는 분도 있고 종이를 얼굴 바로 앞까지 가져다 보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눈빛들이 35년 교단에서 만난 어떤 학생들의 눈빛보다 빛났어요. 배우고 싶어서 온 사람들의 눈빛은 어떤 나이에도 똑같이 빛나요. 세 번째 수업 날이었어요. 김수분 할머니가 공책을 펼치더니 조심스럽게 종이를 내밀었어요. 공책 한 면에 또박또박 세 글자가 쓰여 있었어요. 김수분. 선생님, 이게 제 이름이에요. 제가 처음 써봤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코끝이 찡했어요. 김수분 할머니, 잘 쓰셨어요. 정말 잘 쓰셨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35년 동안 교단에 서면서 수천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수업이라는 것을요. 가르치는 건 나이가 없구나.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야. 봄이 오면서 허리가 훨씬 좋아졌어요. 3월이 되자 지팡이 없이도 단지 밖까지 걸어 나갈 수 있게 됐어요. 복지관까지 걸어가는 길이 힘들지 않았어요.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도 괜찮았어요. 이웃들과 아침 산책 모임도 만들었어요. 말순 할머니, 귀순 할머니, 명자 할머니, 그리고 저. 매일 아침 7시에 단지 앞 공원에서 만나서 30분씩 걸었어요. 걸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어제 먹은 음식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아픈 데 이야기, 꿈 이야기.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들이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귀순 할머니가 하루는 저한테 말했어요. 정순 씨는 참 용기 있어요.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여기 온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용기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어서 한 선택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한 선택도 하고 나서 잘 살면 용기야. 저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어요. 그 말이 맞았어요. 처음엔 두려워서 망설였고 하고 나서도 외로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로 잘 살고 있었어요. 선택이 용기가 되는 건 선택하는 순간이 아니라 선택한 후에 어떻게 사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복지주택에 온 지 1년이 되던 날, 저는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29제곱미터짜리 작은 집에 어떻게 사람을 부르나 싶었는데 공용 공간을 빌렸어요. 이웃 할머니들이 음식을 조금씩 가져오기로 했어요. 자식들도 초대했어요. 태준이와 미라, 사위 성우, 며느리 수진이, 손녀 예린이까지 왔어요. 예린이가 현관을 들어오자마자 달려왔어요. 할머니! 저는 예린이를 꼭 안아줬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이웃 할머니들이 가져온 음식이 상을 가득 채웠어요. 말순 할머니의 잡채, 귀순 할머니의 고추장 무침, 명자 할머니의 잔치국수.
자식들이 사온 케이크까지 작은 공간이 따뜻하게 가득 찼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저는 이웃 할머니들과 자식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수진이가 귀순 할머니한테 고추장 담그는 법을 물어봤어요. 태준이가 말순 할머니한테 잡채 레시피를 받아 적었어요. 예린이는 명자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웠어요. 이웃들이 돌아가고 자식들만 남았을 때 저는 말했어요. 너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태준이와 미라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걱정 마. 좋은 얘기야. 저는 두 아이를 천천히 바라봤어요. 엄마가 35년 동안 선생님 하면서 수천 명한테 뭔가를 가르쳤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걸 제일 나중에 배웠어. 뭔지 알아? 두 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먼저 존중해야 한다는 거. 자기를 존중하지 않으면 남한테도 존중받을 수 없어. 엄마가 자식들 눈치 보면서 살 때는 아무도 나를 제대로 보지 않았어. 근데 내가 나를 먼저 존중하기 시작하니까 너희들도 나를 다시 보게 됐잖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미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미안해요. 엄마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나도 배웠어요. 태준이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어머니, 나중에 저희도 나이 들면 어머니처럼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려면 미리 준비해야 해. 엄마처럼 아프고 나서 정신 차리면 너무 힘들어. 젊을 때부터 자기 노후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게 맞아. 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자식들을 배웅하고 집에 들어와서 창문을 열었어요. 4월의 밤바람이 들어왔어요. 저는 창가 의자에 앉아서 봉황 화분을 바라봤어요. 태준이가 가져온 그 화분에 어느새 작은 잎이 하나 더 자라 있었어요. 나처럼 늦게 피어난 거네. 속으로 생각했어요. 71세의 수술 후에 자식들과 갈등을 겪고 나서 이 작은 집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내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요양원도 아니고 간병인도 아니고 자식집도 아닌 월 19만 원짜리 제 집에서 아침마다 이웃들과 공원을 걷고 목요일마다 김수분 할머니 이름 쓰는 걸 가르쳐드리고 토요일마다 깍두기를 담그는 삶. 이게 제가 35년 교단에서 마지막으로 배운 수업이에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시작을 결정하는 건 자식도, 의사도, 요양원도 아니에요. 오직 자기 자신뿐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 자식들 눈치를 보며 지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요양원을 권유받고 고민하고 계신가요? 윤정순 선생님의 이야기처럼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어요. LH 고령자 복지주택처럼 알고 나면 선택지는 생각보다 많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선택할 힘이 있을 때 알아보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비슷한 상황의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해요.